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강의 나의 동양 고전독법 신용복 저자의 책을 읽고 있고요. 순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자는 육아와 법과 사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네요. 네. 모든 것은 마찬가지로 이 제자백가의 다른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당대 사회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백가의 사상은 그냥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각자의 정도를 원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순자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거는 아무래도 성악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네, 뭐 보통 맹자의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대조시키는데요. 네. 근데 오늘 책을 읽어보면은 성악설에 대한 좀 더 원론적인 의미와 우리가 맹자의 성선설을 읽었을 때도 이게 단순히 그냥 성선설에서 끝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 것처럼 네. 순자의 성악설을 알고 보면은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 우리는 그 정도 깊이로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쵸.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아까 그 부제가 육아와 법과 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육아 학파였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라인이었는데 네, 그 라인이죠. 근데 이제 유학에서도 또 객관파와 뭐 주관파로 나뉜다고 또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뭐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복잡해. 네,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순자는 이제 조금 더 그 육아에서 부족했었던 현실성에 대한 인식을 약간 규칙적인 시스템적인 거를 좀 생각을 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일반적인 육아에 좀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단화로 찍혔어요. 천론 때문에 천론. 천은 이제 하늘인데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 원래 이제 육아 사람들은 뭐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하늘에 대해서 뭔가 그 의미 부여를 했는데 순자의 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다. 그렇죠. 저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육아는 도덕적인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네. 순자는 종교적인 하늘, 뭐 인격적인 하늘을 그 자체를 거부한다. 이게 발전한 거라 봐요. 그리스 우리 사상 배울 때 처음에 이제 그리스 철학이 태동한 게 종교에서 뭐 하다가 네. 자연주의로 넘어간 게 과학적 사고거든요. 번개가 치면은 제우스가 치는 줄 다 알았는데 그게 인격적인 하늘이고 종교적인 하늘이잖아요. 제우스 뭐 그리스 신화 원래 그랬던 사회인데 그걸 철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아니다. 그렇죠. 저거는 신이 치는 게 아니다. 그냥 어떤 뭐 입자나 물질들이 그 해서 치는 거다. 그게 과학적 사고가 막 꼽혔단 말이죠. 그렇죠. 확실히 동양은 또 달라. 동양도 만약에 순자가 좀 주류가 되고 이런 과학적인 사고, 순자는 과학적 사고로 봐요. 이게 순자가 주류가 됐다면 과학적으로도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묵자가 주류가 되지 못하고 탈락하고 이 순자도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동양한테는 너무 좀 안타까운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할수록 어쨌든 그 그죠. 맥락이 또 조선에도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죠. 그때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요. 일본 열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뭐 다른 맥락이 있겠지만 그것도 공감이 가요. 저는 다른 제자백가들의 사상들은 재밌었는데 네. 가장 현실적으로 공감이 갔었던 건 사실 순자였었어요. 현실적이죠. 네, 순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닮았고 제가 생각하는 지점과 좀 그래요? 닮았고 그 정치학적이에요. 지금 봤을 때도. 윤님이 요번에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약간 좋겠네요. 딱 중간 지점을 참 잘 지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전 확실히 그래서 공자 맹자에 비해서 발전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천론이라고 했을 때 육아 사상에서의 천은 그 무슨 굉장한 의미를 심지만 그냥 이 순자 입장에서는 그냥 천은 천일 뿐이다 이런 거잖아요. 또 여기 그러니까, 얘도 나오죠. 여기. 네. 인간 세상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숙명론적인 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별이 떨어지고 나무가 울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이 무슨 일인가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천지와 음양의 변화이며 드물게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일 뿐이다. 괴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두려울 것은 없다.
하늘에는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요순 같은 성군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걸주와 같은 폭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바르게 응하면 이롭고 어지럽게 응하면 흉할 뿐이다. 농사를 부지런히 하고 아껴 쓰면 하늘이 가난하게 할 수 없고 기르고 비축하고 때 맞추어서 움직이면 하늘이 병들게 할 수 없으며 도를 닦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늘이 재앙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하여 겨울을 거두어 가는 법이 없으며 땅은 사람이 먼 길을 싫어한다고 하여 그 넓이를 줄이는 법이 없다. 군자는 소인이 떠든다고 하여 할 일을 그만두는 법이 없다. 하늘에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으며 땅에는 변함없는 규격이 있으며 군자에게는 변함없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냥 당연한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날은 되게 과학적인 사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랄까 그 과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과학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너무 과학에 만능주의가 되는 건 그것도 분명히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 종교화가 되면 안 되는데요. 과학이 그래도 다른 장르들보다 좀 더 아름다웠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확실하게 주장을 못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해본 끝에 얻어진 결과값을 논하는 거 정도. 이 이상은 모른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순자는 과학적인 실험을 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신 그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거죠. 아, 맞네요. 네, 그냥 이 사람은 과학자는 아니니까. 그쵸. 예, 그냥 태도인 측면인 거죠. 예. 아는 만큼만 딱 안다고 말을 하고. 맞아. 그런 약간 겸손한 태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맞네요. 아무튼 전에 있었던 것처럼 뭔가 뭐 대단한 뭔가 운명이 있다 이런 거를 안 믿고 되게 참 음미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408쪽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늘이 위대하다고 사모하는 것과 물자를 비축하여 그것을 잘 마름질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늘에 순종하여 그것을 칭송하는 것과 천명을 마름질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자는 거죠. 그런 주장이고, 하늘에는 사시의 운행이 있고 땅에는 자원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다스림이 있다. 이 다스림을 능참이라고 한다. 사람이 천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참여할 수 있는 소질을 버리고 천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환상이다. 그래서 인간의 실천적 노력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한낱 인간이라는 말을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격화시키고 인간을 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수록 우리가 더 살아가기에 용이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것처럼 사람이 천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참여할 수 있다는 마음, 동등한 자격이길 바라는 건 환상이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되게 인간 우월주의를 지금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끝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거는 진짜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을 순자는 가지고 있었고 문화사관, 발전사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스스로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체적 능동성을 발휘해서 인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라고 하네요. 재밌어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순자에게 있어서 하늘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무한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되게 이거 스피노자랑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재밌게 읽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천공은 알 길이 없는 것이며 성인은 하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범부들이나 하늘을 알려고 무리하게 지혜를 짜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코멘트를 달게 그 범부들이나 하늘을 알려고 무리하게 지혜를 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을 알려고 천문학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문학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보이저 1, 2호 중에
아마 148 AU까지 갔는데 1 AU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1억 5천 킬로미터로 알고 있어요. 멀리 갔네요. 그러니까 약 지금 148 AU면 거의 뭐 200억 킬로미터 정도 갔다 치면 엄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우리가 우주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막 과거 유적을 탐구하는 이유는 사실 유적 탐구에서 뭐예요? 약간 따지면 지금 현대에 도움될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체 나는 뭐였을까? 맞아. 우리는 뭘까를 자꾸 알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겸손함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 최고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맞아. 약간 그런 마음들. 그래서 되게 또 이것도 와닿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순자가 육아의 2단으로까지 규정되는데 이 육아의 그 도통이라고 해서 학문 전승 계보가 있대요. 그게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는 그 황제들, 왕들. 그 다음이 공자였고 공자 다음이 안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져요. 맹자 이후 1000년을 건너뛰어 주렴계, 정명도, 정희천, 주희까지 이어져요. 이 계보가. 이거 계보에 이제 이어지는 이유가 이학이래요. 이학의 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이어진다. 주의의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학이다. 그 주의는 사서의 주석도 이학의 입장에서 일관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계보에서 순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단화가 된 거죠. 네, 하늘을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천에 대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저런 거는 되게 또 안 좋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너무 관료주의적인 것 같아요. 저거. 아니 이런 기준으로 순자를 빼버려? 그러니까 무슨 자기들만의 그런 마피아 조직 마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럼요. 수용하는 게 중요한데 순자도 만약 이 계보에 들어왔으면 하늘을 물론 이제 공자처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인정하고 순자도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중국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넓혔을 텐데 사상을. 그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A도 옳고 B도 옳다. 보통 우리가 이제 A를 선택하면 B는 틀려. 아니면 B를 선택하면 A는 아니야. 하나만 선택하잖아요. 기준을 모순되는 게 있으면. 그죠. 근데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모순 그렇죠.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대망의 성악설에 대한 게 나옵니다. 드디어. 그 순자의 천론이었어요. 방금은.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교육론을 전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악설이 나오는 거죠. 이 성악설에 대한 게 되게 생각할 지점이 많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이 성이라는 것은 선악 이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은 사회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과 선악을 조합하는 개념 구성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거고요. 천과 천명을 부정한 순자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본성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천도 거부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성 애태초에 이런 존재야라고 박아버릴 수가 없어요. 원래 따지면. 근데 이제 성악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성론, 태초에 갖고 있는 인격의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구했었던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다라고 딱 규정을 짓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을 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학적 개념들, 인간한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 그런 사회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선이란 인위적인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본성은 그대로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사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남을 해치게 되고 성실과 신의가 없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음란하게 되고 예의와 규범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따르고 감정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싸우고 다투게 되어 규범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드디어 천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봐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네. 좋았던 게 네. 현실적이라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중용의 느낌이 나는 게 그쵸. 인간이 마냥 아름다울 수만도 없고 인간이 마냥 선할 수만도 없는데 인간의 악한 부분, 우리의 단점을 네. 우리의 나약한 점을 잘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거. 그렇죠. 네, 이거는 뭐 현대인들이 읽어도 다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인간은 뭐 이익을 추구하고 뭐 욕망을 갖고 있다. 이건 뭐 누가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애시당초 성악설의 성이 완벽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전제를 박았잖아요. 근데 네. 인간이 악하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생물학적인 거예요. 모든 생물학은 유전자로서 자기 생존 본능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유전자가 다 이타적으로 살려고 나온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또 재밌는 게 414쪽에 나오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의 인간 본성에 관하여 이 책에 나온 논리가 나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재밌었어요. 요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볼게요. 인간의 본성이란 한마디로 DNA의 운동 그 자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DNA로 환원될 수 있고 이 DNA는 40억 년 동안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DNA 운동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존속이에요. 그 개체의 존속과 개체를 넘어선 존속, 생존, 유전, 번식이 유일한 운동 원리인데 닭과 계란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근데 DNA 입장에서는 계란이 먼저라는 거죠. 닭은 그럼 뭐냐면 그 닭은 DNA가 자기 존속을 위해서 만들어낸 생존 기계라는 거예요. 닭이 기계예요. 생존 기계예요. 닭이 계속 계란을 낳잖아요. 그 DNA가 본체라는 거죠. 이 경우의 존속이란 개체를 넘어선 존속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전과 번식도 존속의 개념임은 물론입니다. 그렇죠. 닭은 중간 매개체일 뿐이래요. 닭은 계란의 생존 기계다. 이게 윌슨의 핵심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성욕과 식욕이 왜 있냐? DNA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이거는 공감하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이성, 사랑, 뭐 희생, 정직, 종교, 예술, 정신적인 영역들도 결혼제도, 사회 구성, 국가 건설 이런 모든 사회적 현상도 DNA 운동으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물학이라는 건데 그쵸.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진짜 헤아릴 수 있으면 이게 되게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막 되게 염세적으로 만들던가. 맞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이론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듣고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럼 내 몸은 뭐 어떤 거룩한 가치나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안에 있는 DNA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성욕도 그러면 누가 결혼하는 것도 애를 낳아야 되는 것도 내 DNA를 인간이란 DNA를 전달하기 위해서 DNA가 나를 홀리는 거죠. 인간을 조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든 인간들은 DNA 그러면 그 유지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고 기계네, 생존 기계네.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 모든 생명체가 그러면 존재하는 이유가 DNA 고작 그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윤님 혹시 이런 이론 아셨나요? 네, 당연히 들어봤었고 원래 그리고 유명하구나. 저는 코스모스를 읽었었을 때 사실 이러한 약간 충격 공포감을 이런 이야기 나오나요? 비스무리한 게 나와요. 근데 나오고 약간 근데 그때도 이런 걸 좀 느꼈었던 게 근데 그 칼 세이건이 이런 정확한 텍스트는 아니지만 컨텍스트 맥락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코스모스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아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거대한 코스모스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전에는 나의 하나의 인격체였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막 다윈 이론에 의하면 뭐 전엔 뭐였고 이렇게 다른 생물이었다가 지금 막 더 나아가면 지금 우리는 모두 원자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우리에 대해서 더 사실 상실감을 자꾸 주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까 말했던 과학이 태도가 되는 관점이 그런 걸 알아갈수록 되게 기뻐요. 그런 걸 알아갈수록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수록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허무해지거나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허무주의가 아니죠. 난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고, 난 이런 사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낙담할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뭐 그런 주변의 지인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우주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엄청난 그 스케일을 말하면. 네. 막 무섭다 막 이런 말 하는데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 김상욱 교수가 네. 그 물리학자 그 알쓸신잡 나왔었던 그분이 그 와이프한테 프로포즈했던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했었던 맥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우주에 우리가 지금 태양계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해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구의 몇천 배가 태양인데 뭐 태양계를 이루고 있고 이게 무슨 뭐 은하 뭐 무슨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 먼지의 먼지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쵸. 아주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우주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뭐. 그렇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우주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맞아.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뭐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다. 확실히 근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삶이 무의미한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긍정할 것도 부정할 것도 없는. 덧붙여서 딱 말하는 게 그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우주 속에서 당신은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다. 당신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텍스트는 아니어도 맥락은 같은 개념이었는데 의미가 원래 없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의미가 없다. 원래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인 걸 막 부정하고 혹은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런 기계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되게 아름답다. 진심인 것 같다. 그 자체로. 내가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윌슨이 말했었던 이런 거를 소개한 까닭도 신영복 선생님의 그 취지가 저는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여기 써 있거든요. 우리의 본성을 선악 판단으로 대상을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급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뭐 선하냐 악하냐를 정치 철학적으로 풀려고 해도 안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윌슨을 예시를 든 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러프한 존재인가. 너무 이런 맞아. 존재라는 걸 알면은 선악이 대체 뭐냐. DNA 자체가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DNA인데 그냥 뭐 있는 건데 뭐. 그럼요. 진짜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담 하나만 더 붙이면은 제가 그때도 말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원래 악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은 선악이 있다면 악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살아남는 게 제1 조건이잖아요. 그죠. 모든 생물의 조건은 1조건은 자기 생존. 그렇죠. 자기 생존이죠. 근데 자기 생존하려면 그 1조건을 맞추려면 이 조건은 어쨌든 타자를 살해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식물을 먹던가 동물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목숨을 앗아가야 될 수밖에 없죠. 먹어야지. 이 조건으로 봤을 땐 충분히 악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굳이 따진다면 인간은 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인간은 악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뭘까? 나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내가 이것들을 먹을 수 없진 않지 않는가?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그냥 감사하자.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 음식들에다가. 이게 무슨 하늘에다가 혹은 한 존재에다가
뭐 나에 대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먹을 때도 내가 당신을 먹어서 내가 산다. 맞아. 그건 맞는 말이지. 네, 너무 고마운 일이다. 네. 미안하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마존 이런 부족 사회들의 법칙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의미 없는 우주에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요 문장을 읽어보고 한번 나눠볼게요. 416쪽에 이어지는데 이러한 담론은 이기심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개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인간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동구사회주의의 붕괴라는 환경에 편승하여 재빠르게 신자유주의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기적 인간 본성론은 근대사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논리이고 자본의 자기증식 논리이고 자본 축적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존재론적 담론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런 문장, 이 문장의 자체가 자본의 논리고 존재론적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주입을 해서 여기도 417쪽에 나오는 문장이 이데올로기의 과학이라는 옷을 입혔다는 건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를 과학과 법칙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야 이렇게 딱 못 받는 순간 인간이 실제 그렇든 아니든 간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지.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인간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만약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존재야. 누가 이렇게 정의했다고 쳐봐요. 그걸 마음에 진짜 실제로 믿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실제 도와서 살려고 노력하겠죠. 나는 원래 도우면 사는 사람인데, 혹은 종교인이야, 기독교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은 실제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묵자 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계속 되뇌이는 문장들이 있어. 사람마다 암묵적으로도 그렇고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되뇌이는 문장대로 사람은 결국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아무 의미도 없을지라도 우주에는 의미가 없지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사회도 의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품고 사느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야 이렇게 누가 외치고 그걸 다 믿는 순간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기적으로 살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효과인 것 같아요. 효과. 실제 그런지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기적인지 아닌지도 몰라 솔직히. 모르죠. 근데 이기적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도 이기적이래. 누구나 다 이기적이래. 이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묵자도 계속 얘기하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왜 모든 철학자들이 항상 정의, 평화, 사랑 이렇게 주장하냐. 그래야 사람이 그나마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그쪽으로 자꾸 기울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존재론적 담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이야 이런 문장 자체를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거. 차라리 그런 인간론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면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야. 원래 사랑하는 존재야. 이런 문장을 더 품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면서.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약간 살짝 다른 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아예 삭제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저도 이기적으로 살자, 이기적인 존재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전 아까도 말했지만 제 주장엔 변함이 없어요.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게 달리면 된다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도 기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봐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간이 죄를 지은 뭐 선악과 따먹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죠. 또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뭐 그런 되게 많아요. 인간이 죄를 저지른
인간은 죄인이다. 거기서 끝나면 성경이 되게 암울해지고 읽을 가치도 없을 텐데 죄인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하고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같은 인간 성인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보는 건데 A도 옳고 B도 옳다 이런 건데 인간은 죄인이지만 이게 모순이에요. 죄인인데 한편으로 모든 이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 안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윤님 안에도 성령이 있어.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도 있지만 악마도 있죠. 악마의 속삭임도 있죠. 항상 싸우죠. 이게 누가 이기냐.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의 논리겠죠. 그렇죠. 이런 세계관. 세계관은 훨씬 넓잖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왜 악행을 저지르고 왜 선행을 하는지 다 설명이 돼요. 이런 세계관으로.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고 지금 말한 윤님 말처럼 이기적인 존재야. 그것도 맞는 말이고. 맞아요. 또 이 말도 인간이 또 이기적이지만 또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말도 이게 같이 가는 거 맞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맥락은 같은데 우리가 또 공부할수록 이게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이런 것들을 더 풀어줄 만한 게 딱 다음 페이지에 예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묘하네요. 이거 정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성악서를 읽고 나서 꼭 이거를 이해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론입니다. 이거는. 교육. 네. 예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욕망을 추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면 사회가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옛 선왕이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의를 세워서 분별을 두었다. 사람의 욕구를 기르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되 욕망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거나 물이 욕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양자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예의 기원이다. 그러므로 예란 기르는 것이다. 딱 이 문장을 읽고 진짜 순자는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먼저 생각했었던 선배구나. 훨씬 더 정갈하고 대단하시죠. 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근데 참 많이 공감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을 듣고. 윤님이 순자랑 결이 맞나 본데. 많이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읽다 보면은 자기랑 맞는 사상가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아까 묵자가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윤님은 순자가 땡기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유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두 유전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존 본능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어진 마음으로만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육아의 이단화라고 하는 측면이 저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육아의 장점도 소화하고 이 다음에 법과 사상으로 넘어갈 때 딱 중점을 뒀다. 법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참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순자는 사회 제도와 규범을 중시했죠. 맞아요. 그리고 순자는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건 그냥 쭉 넘어서 422페이지에 나무는 먹주를 받아 바르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말한다. 학문이란 중지할 수 없는 것이다. 푸른색은 쪽에서 뽑은 것이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다. 먹주를 받아 곧은 나무도 그것을 구부려서 둥근 바퀴로 만들면 컴퍼스로 그린 듯 둥글다. 비록 땡볕에 말리더라도 다시 펴지지 않는 까닭은 단단히 구부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무는 먹주를 받으면 곱게 되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군자는 널리 배우고 날마다 거듭 스스로를 반성하면 슬기는 밝아지고 행실은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줄 알지 못하고 깊은 골짜기에 가보지 않으면 땅이 두꺼운 줄 알지 못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선비는 선왕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학문의 위대함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예론과 지금 이야기했었던 게 교육론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한테 교육이 뭘까 이런 건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첫째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모든 인간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순자가 교육론을 전개하는 이유가요. 네. 인간에게 자기 욕구 충족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성학적인 측면, 여기서 출발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나 폭군이나 군자나 소인은 그 본성이 같은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될 수도 있고 폭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사회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러나간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쑥이 삶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곧게 되고 흰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함께 검어진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육아 사상은 치인에 앞서서 수기를 요구한다. 즉 이 뭔가 다스리는 것을 앞서서 자기의 몸을 닦을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치인은 순자에게 있어서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는 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아름다운 사상을 전파하자, 세상은 아름다워 얘들아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현대적인데요. 이거? 현대적이죠. 완전 현대적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보다 성학설을 주장한 순자에게 훨씬 더 인간주의를 발견하게 된다. 저는 이거 공감을 하고, 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도와 인심입니다. 천도와 천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자의 도는 그냥 천지의 도가 아니라 사람의 도일 뿐이에요. 뭐 신비주의적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순자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인데, 그러니까 저는 운명과 혹은 뭐 성인의 자질, 이런 약간 엘리트적이던가 타고나야 되는 숙명론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은 그냥 심플한 존재들이다. 약간 이렇게 인정해 버린 상태에서, 그럼 이러한 존재들의 집합체를 이 집합체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색하는 게 사회에 좀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맞아. 지금 따지면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전 정리할게요. 네. 공자의 믿음은 타고난 성인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또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 타고난 몇 명의 소수의 성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발견하여 이 자질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가꾸는 것을 꿈꿨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냥 그래 봤자 인간의 한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래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 여기서 성인들을 위한 시스템, 소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서양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의 그 철인 통치론하고 공자가 그쵸 완전 비슷한, 소수의 엘리트가 저는 통치하는, 그거 공감해요. 네. 그죠. 플라톤하고 결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둘이. 둘이 비슷하네. 근데 그러니까 순자는 지금 현대 정치 이론 같은 개념이죠. 이 모두가 만인이 평등하고 그러니까 동등하다, 그러니까 동일하다. 맞네. 이 전제하에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까? 그러니까 좀 더 민주주의적인 것 같아요. 진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거 좀 화두들. 순자가 확실히 육아에서 발전이 됐네. 저는 발전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정통이 아니라 이단으로 몰리고, 너무 안타깝네 진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융통성이 없어.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학이 나오죠. 네. 음악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악이 음악론이 아니라 예론으로 읽어야 한다고 해요. 그죠. 네, 악론편. 순자는 법이란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네. 그 법이란 사회의 잠재력을 기르는 것이고, 법이란 글자 그대로 물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인용문을 보면 무릇 음악은 뭐 예겠죠. 음악은 사람의 감정의 파고듦이 깊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선 왕이 형식을 신중히 하신 것이다.
음악이 조화롭고 평온하면 백성이 활악하되 질탕한 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백성이 정직하여 어지럽지 아니하다. 음악이란 사람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음악이란 천하를 고르게 하는 것이며 화목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의 정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왕이 음악을 만든 것이다. 음악. 여기서 순자가 이 악론을 전개한 이유가 네. 법과 제도적 통제가 가져올 폐단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가 사상으로 가면 이것들을 완전 그러니까 이런 약간 예술성, 예의 범절 약간 이런 것들마저 폐단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놓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 음악이라는 형식. 어쨌든 똑같아요. 사회성을 기르는 것, 육아의 사상을 포기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론 편에서 여러 가지 그 난세의 징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읽어드릴게요. 네. 난세의 징조는 그 옷이 화려하고 그 모양이 여자 같고 그 풍속이 음란하고 그 뜻이 이익을 쫓고 그 행실이 잡스러우며 그 음악이 거칠다. 그 문장이 간사하고 화려하며 양생의 절도가 없으며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이 각박하고 예의를 천하게 여기고 용맹을 귀하게 여긴다.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고 부자가 되면 남을 해친다. 그러나 태평시대에는 이와 반대이다. 오늘날은 진짜 난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난세인데 제가 여기다 코멘트 단 게 예. 어찌 현재와 이렇게도 닮았단 말이냐. 근데 과연 이 기준대로라면 대체 태평시대라는 게 진짜 있었을까? 역사상 네, 이게 있었을까 싶어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네, 난세 형상이 아니라 그냥 이게 평세 형상을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보고 이거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태평 시대에는 이와 반대라는 것을 어째 그게 존재했을까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부자가 남을 해치지 않았어 해치는 것이 없었던 사회. 옷이 화려하지 않았고 단정했겠죠. 문장이 간사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회가 진짜 있었을까? 없지. 네, 없잖아요. 역사상 없지. 역사상 없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인류는 항상 난세를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팩트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의지인 거죠. 의미인 거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런 문장이 필요한 게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고 그래도 사람은 불가능할지라도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의미를 자꾸 추구하니까 맞아요. 난세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시대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와닿아요. 막 쿡쿡 찔리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문장이 간사하고 화려하며 요즘에 저도 글 쓰는 거 관심 많아서 화려하게 쓰는 사람 많거든요. 글 잘 쓴 얼핏 보면 잘 쓰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쓰면.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명문들 보면 알겠지만 일단 그 뜻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느껴져야 잘 쓰는 건데. 맞아요. 요즘에 그냥 문장이 너무 화려해 보이니까 맞아요. 그것도 공감 가고 저는 그 장르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 힙합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악이 거칠다. 너무 화려하고 여자 같고 그러니까 이건 여성 비하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써 있네. 그리고 풍속이 음란하고 여러분들 뭐 카디비 이런 뮤비 봐보세요. 네. 그쵸. 그리고 뜻이 이익을 쫓고 맞아. 그러니까 돈 벌려고 내 오른손에 막 몇 천만 원 있다. 그러니까 나 총으로 너 쏜다 이러고 행실이 잡스러우며 진짜 딱 그러네. 음악이 거칠다. 문장이 간사하고 화려하며 그러니까 너 뒤에서 내 뒷담하지 않았냐. 내가 너 막 무슨 총군형 놔서 관자놀이에 쏜다 뭐 이런 말하고 양생의 절도 없잖아요. 그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을 각박하고 예의를 천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전 힙합을 저희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타이거 JK던가 옛날 막 다이나믹 듀오, 막 리쌍 이런 시대 때 음악은 되게 메시지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의 현대 음악을 또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의 그냥 청자로서는 좀 맞아. 거기다 이것까지 플러스 시키면 좋겠다 싶어요. 맞아. 예. 철학이 전 대중 가요 볼 때마다 항상 뭐 가요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뭐 웹툰도 그렇고 철학이 이런 깊은 뜻을 담아서
그런 걸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벤져스를 재밌게 보는 편이었는데도 얼마 전에 매트릭스 1, 2, 3를 다시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 말씀하신 부분이 느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소비적인 아까 말했던 현대 힙합 같은 느낌인데 어벤져스는 그렇죠. 근데 매트릭스는 진짜 보면서 철학이 정말 철학이 느껴지나요? 정말 철학이 느껴져요. 와. 거기서 진짜 와 다시 봐야겠다. 다시 봐보세요. 아니, 돌플님 매트릭스, 영화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년인가 매트릭스 4 나온대요. 나온대요? 나오는데 전 그게 만들고 있대요. 지금 키아누 리브스 해가지고 와 미쳤다. 몇십 년 만에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를. 매트릭스 돌플님은 꼭 보시면 좋을 게 거기에 저희 서양 철학 개념이 진짜 많이 보여요. 야, 약간 대단하다. 데카르트의 그때 저희 뭐 심신이원설 이런 거랑 플라톤 이데아도 있고. 아니 그 매트릭스 나오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말 나올 때 그 책도 나왔었어요.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논문도 많대요 지금도. 근데 왜 그런지 이해돼요. 그 매트릭스 보면 약간 멍해요. 약간 실존주의 사상도 있고 근데 막 시뮬레이몽인가? 그러니까 이게 시뮬라시옹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궁금하네. 네. 그리고 또 저쪽에 진짜 철학이 중요한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한 60대이신데 어머니 세대 때는 그 가사를 보면 가사가 다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대요. 시죠, 시. 네. 근데 요즘 노래들은 가사가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가사를 봐도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맨날 소주 먹고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워하는 이 너무 클리셰한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뜻을 담아서 우리 천자문에도 엄청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깊은 뜻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정반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편은 묵자와 순자를 해봤고요. 다음 주는 누구 나갑니까? 드디어 이제 법가랑 마지막 이제 강의를 마치며라는 파트에서는 불교, 신유학, 대학, 중용, 양명학을 통째로 다 다룹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신현보 선생님이 육아랑 도가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맞아요. 네, 근데 점점 공감해요. 강의가 길어지면서 이제 이것까지 플러스로 넣은 거죠. 그래서 확실히 묵자, 순자는 좀 쉬웠어요. 좀 네, 읽기가 좀 쉬웠어요. 키워드 위주로 가니까. 맞아요. 근데 뭐든 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드디어 맞습니다. 이 책을 떠나 보냅니다. 네. 이게 특히나 이 책이 동양 철학에 입문하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문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입문하기 좋은 책이고. 맞아요. 또 이분은 관점이 되게 올바라서 네,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의 생각도 나름 많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시간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아까 말했던 법가와 마지막 강 하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네, 맞아요. 저희가 녹화한 날짜가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의미가 있네. 연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또 불편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다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몸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들 연말 파티 즐기는 것보다 연말에 대한 이번 연도 한 번만이라도 이런 시기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연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나 혼자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시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씩 역시나 이것도 다 각자 의미를 만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미가 각자 생산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